처음엔 단순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왜 한국의 작은 공장에서 만든 베어링이 독일 명품 공학을 넘어섰을까?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된 여정은 곧 한나라의 속도가 아닌 태도를 마주하게 했습니다. 하루 신개만 만든 이유. 부품 하나에 20년을 걸었던 사람들. 127권의 실수 기록을 남기며 보이지 않는 0.0001mm를 다듬던 장인의 손.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린 제품이 아니라 신뢰를 만든다고. 기술을 넘은 철학, 효율을 이긴 완성도. 그곳에서 연구자는 한 문장을 남깁니다. 완성은 순간이지만 완성도는 시간이다. 이제 그 여정을 함께 보시죠. 저는 엘레나 베커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MIT 제조혁신연구소에서 산업공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숫자를 읽고 패턴을 찾고 그것을 논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목요일 오후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는 그 모든 예측을 벗어났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내구성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검증 기관에서 진행한 실험이었고 참여 기업은 독일, 일본, 한국, 미국 등 총 11개국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독일 브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작은 부품 제조사가 만든 소형 베어링이 독일 대기업 제품보다 3배 더 오래 작동했습니다. 불량률은 절반 이하였고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엔 오류라 생각했습니다. 시료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증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저는 노트 첫 줄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 독일 정밀 기계보다 고장률이 낮다. 왜? 이 질문을 들고 동료들을 찾아갔을 때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 선배 연구원은 데이터를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검증 오류일 겁니다. 한국은 빠른 생산에 집중하는 나라잖아요. 다른 동료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엘레나,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숫자는 맥락 없이 해석하면 오해를 낳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제 질문 자체를 부정하려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데이터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반응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더 자극했습니다. 만약 정말 오류라면 왜 이렇게 모두가 불편해하는 걸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은 잔잔했고 거리는 질서정연했습니다. 독일이 가진 정밀함과 체계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손에 든 보고서는 그 자부심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 숫자가 진실이라면 그 이유는 현장에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저는 인천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 한국의 작은 공장들이 만든 부품이 독일 대기업 제품을 넘어서는지 그 안에 어떤 철학이 숨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속도가 전부가 아니라면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가?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면은 부산의 한 작은 공장에서 제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저는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데이터에 나타난 베어링 제조사의 주소는 부산 외곽의 작은 산업단지였습니다. 택시기사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에 공장이 있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건물은 점점 낮아졌고 도로 양옆으로 작은 공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3,000평 규모의 공장이라고 들었지만 입구는 소박했고 간판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직원 한 분이 안내해 주었고 곧 작업장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공장 안에는 최신 설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기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기계는 몇 대에 불과했고 작업자는 12명 정도였습니다. 독일의 비슷한 규모 공장이라면 최소 50명은 일하고 있을 텐데 이곳은 지나치게 한산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고 작업복 위에 흰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민수입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저는 공장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동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설비에 문제가 있습니까? 김 사장은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부러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에서 가동률은 곧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독일 공장들은 최대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 설비를 쉬지 않고 돌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루에 몇 개나 생산하십니까? 50개 정도입니다. 그 숫자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규모의 설비라면 하루 1000개 이상도 가능할 텐데 50개만 만든다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숫자를 적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적게 만드십니까? 더 많이 만들면 수익이 늘지 않습니까? 김 사장은 작업대 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베어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현미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빨리 만드는 건 기계가 합니다. 제가 하는 건 마지막 0.001mm입니다. 그는 현미경 아래 베어링을 놓고 렌즈를 조정했습니다. 저도 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표면은 매끄러웠지만 자세히 보니 미세한 요철이 보였습니다. 김 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이 독일 기준으로는 합격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를 한 번 더 다듬습니다. 기계로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독일 기준으로 이미 합격인 제품을, 그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부분을 다시 손으로 다듬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검사에서 통과했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김 사장은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사님, 합격과 완성은 다릅니다. 저는 제 이름이 들어간 제품을 보냅니다. 그게 10년 뒤에도 돌아가야 제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기술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독일 동료들이 말하던 비효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장면은 단순히 느린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장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하늘은 맑았고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속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완성도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규모와 속도가 필수인데 하루 50개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은 곧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반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연구소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베를린은 이른 아침이었고 동료들은 커피를 들고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수 사장의 공장에서 본 장면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하루 50개만 생산하는 방식, 독일 기준을 넘어서는 정밀도, 그리고 10년 뒤를 생각하는 철학. 제가 말을 마치자 화면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선배 연구원 슈테판 박사였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빠른 성장을 우선시하는 나라 아닙니까?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속도로 시장을 장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마르쿠스였습니다. 엘레나, 샘플이 하나라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최소 30개 이상의 사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감정적 인상에 치우친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저는 아직 충분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장면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의 손이 현미경 아래에서 베어링을 다듬던 모습, 그가 말한 잠을 잘 수 있다는 표현. 그것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무언가였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제 지도교수였던 한스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레나, 자네는 훌륭한 연구자일세. 그러나 조심하게. 감정적 서사에 휘말리면 객관성을 잃기 쉽지. 한국이 특별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었네. 그러나 대부분은 과장된 신화였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멈추지 않는 에너지. 동료들의 말처럼 한국은 속도의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산에서 본 공장은 그 속도와 정반대였습니다. 절반만 가동되는 설비, 12명의 작업자, 하루 쉰게. 그 느림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쪽에는 동료들의 논리를 적었습니다. 샘플 부족, 일반화 불가, 감정적 해석 위험. 다른 쪽에는 제가 본 사실을 적었습니다. 독일 기준 초과, 10년 뒤를 생각하는 태도, 이름을 걸고 만드는 책임. 두 문장은 같은 현상을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학문적 엄밀함을 유지하면서도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슈테판 박사였습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엘레나, 자네 연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네. 다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길 바라네. 특정 국가를 지나치게 부각하면 학계에서 편향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편향. 그 단어는 연구자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편향 아닐까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밤새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천천히 한 가지를 다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속도와 완성도는 대립하는가, 공존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다음 방문지를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뿌리 기업. 3대째 이어지는 정밀 나사 공장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방문할 공장은 천성정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60년 전 할아버지가 세우고 지금은 3대째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밀 나사와 볼트를 만드는 작은 업체였지만 포항제철과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이 단골 고객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공장 관계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차로 2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간판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설비는 오래되었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의 움직임은 조용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사무실로 안내되어 차를 한 잔 받았습니다. 곧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분이었고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준호입니다. 할아버지가 세운 공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3대째 이어오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래 유지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 사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97년에 문 닫을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97년. 한국의 외환위기가 터진 해였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중소기업들은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이 사장은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문장이었습니다. 빠르게 만들지 말고 오래 쓰이게 만들어라.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원칙이었습니다. 이 사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위기 때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도 주문이 끊겼고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만든 나사 하나가 배에 박혀 있고 그게 망가지면 사람이 다친다. 그러니 싸게 팔지 말자. 대신 한 개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자.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싼 가격이 경쟁력 아닙니까? 버티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힘들었습니다. 주문이 없었고 직원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품질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분량이 하나 나오면 이틀 밤을 새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배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려 밤을 새우는 사람.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한 결정. 그것은 경제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이 사장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포항제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업체 나사가 자꾸 부러진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제품을 써보더니 그 뒤로 15년째 거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품질을 지킨 결과가 15년의 신뢰로 돌아온 것입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가치를 선택한 사례였습니다. 작업장으로 이동하며 이 사장은 한 기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선반기였고 표면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기계가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겁니다. 아직도 돌아갑니다. 새 기계가 더 빠르지만 이 기계로 만든 나사가 더 정확합니다. 저는 그 기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래된 것이 때로는 더 정직하다는 진실. 독일에서 저는 늘 최신 설비와 효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다른 기준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차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원칙을 지키십니까? 빠르게 만들지 말고 오래 쓰이게 만든다는 것을요. 이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나사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손글씨는 발에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30년을 버틴 이유. 그것은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에 있었습니다.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위기는 빠른 선택을 요구하지만 신뢰는 느린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이 문장은 곧 제 연구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철소 협력업체 중 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추천한 곳은 성우밸브라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산업용 밸브를 전문으로 만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30분쯤 달리자 제철소 근처에 작은 공단이 나타났습니다. 공장 입구는 여느 중소기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자 벽 한쪽에 걸린 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무상 AS 보증.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산업용 밸브의 일반적인 보증 기간은 1년에서 3년입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숫자는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제 시선을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AS 요청이 없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교체할 일이 없거든요. 사무실에서 사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고 이름은 박상훈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권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저는 현판에 적힌 문구를 꺼냈습니다. 20년 보증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품 교체 비용만 해도 상당할 텐데요. 박 사장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체할 일이 없으면 비용도 없습니다. 그는 작업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선반 위에는 크고 작은 밸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밸브는 포항제철 고로에 들어갑니다. 섭씨 1000도가 넘는 환경에서 하루 100번 이상 열고 닫힙니다. 1년이면 36,000번, 10년이면 36만 번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수십만 번 작동해야 하는 부품.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전체 공정이 멈춥니다. 경쟁사 제품과 차이가 있습니까? 박 사장은 다른 밸브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경쟁사 제품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합니다. 그러나 3년이면 교체해야 합니다. 저희 제품은 10년 넘게 씁니다. 저는 두 밸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외관상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 사장은 내부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차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밀폐 부분의 정밀도가 다릅니다. 저희는 0.02mm까지 맞춥니다. 기계로는 불가능하고 손으로 마지막 조정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부산에서 본 김민수 사장의 작업이 떠올랐습니다. 그 역시 마지막 0.001mm를 손으로 다듬는다고 했습니다. 이곳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기준을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박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05년에 한 번 제철소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밸브가 터져서 작업자 한 분이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저희 제품은 아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밤을 못 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 뒤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건 밸브가 아니라 안전이라고. 누군가 이 밸브 덕분에 무사히 퇴근한다면 그게 제 보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안전을 만든다는 철학.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10년 넘게 작동하는 밸브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박 사장은 한 장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포항제철에서 보낸 감사장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건의 불량도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경쟁사는 평균 3년마다 교체하는데 저희 제품은 아직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동안 불량 없음. 그것은 100만 번이 넘는 작동 속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고객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엔 비싸다고 합니다. 경쟁사보다 30% 높거든요. 그러나 3년 뒤면 다시 찾아옵니다. 교체 비용과 공정 중단 손실을 계산하면 저희가 훨씬 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그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단기 가격이 아니라 장기 가치. 처음엔 비싸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경제적인 선택. 그것은 독일 공학에서도 강조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그 원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저는 다시 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보증. 그 문구는 자신감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책임의 선언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가는 길, 저는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품질은 숫자로 증명되지만 신뢰는 시간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 중소기업들은 빠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100만 번의 작동 속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이 증명이 어떤 목소리로 이어지는지 듣게 됩니다. 포항에서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였습니다. 공작기계 분야에서 40년 넘게 일해온 장인 박기성 선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70대 초반 은퇴했지만 여전히 후배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작업장 한쪽 벽에 두툼한 노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40년 동안 기록한 겁니다. 불량이 나올 때마다 원인을 적었습니다. 127권. 빽빽한 손글씨로 날짜, 부품 이름, 불량 원인, 해결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작은 부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작기계 베어링 고정축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립하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정밀하지 않으면 진동이 생깁니다. 독일 기준으로는 합격이지만 저는 한 번 더 다듬습니다. 김민수 사장도 박상훈 사장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다듬는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박 선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70년대에 선배가 만든 축이 부러져 작업자가 다쳤습니다. 그날 밤 선배는 작업장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드는 건 부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이라는 걸요. 그때 박 선생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지금은 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방식을 이어받고 계십니까? 네. 10년 전쯤 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저희 부품이 아직도 작동한다며 감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진짜 품질을 결정한다는 걸요. 박 선생은 가장 오래된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빠르게 만들지 말고 정직하게 만들어라. 대전에서 본 액자, 부산에서 들었던 말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독일 기계는 정밀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계는 정직합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뒤에도 돌아가야 제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나사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제가 만드는 건 밸브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더 다듬으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개별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속도보다 완성도를, 효율보다 책임을,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하는 문화. 제가 베를린에서 본 데이터는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 독일 정밀 기계보다 고장률이 낮은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품질은 기술로 만들어지지만 완성도는 태도로 완성된다. 이 문장이 제 논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창원에서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국제품질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린 행사였고 유럽과 아시아의 제조업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기업 관계자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저는 발표 준비를 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의 발표였습니다. 효율성, 자동화율, 생산량 증대. 익숙한 단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난 일주일 동안 본 장면들이 떠올라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지만 그 안에서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사례 발표였습니다. 발표자는 산업연구원 소속이었고 부산과 대전, 포항의 기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들이었습니다. 화면에 김민수 사장의 공장 사진이 떴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BMW 소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런데 하루 쉰개 생산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발표자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까지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량률과 교체 주기를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빠르게 1000개를 만들어 30개가 불량이면 천천히 50개를 만들어 불량이 없는 것보다 비효율적입니다. 그 대답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BMW 엔지니어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의견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팀이 한국 협력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느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데이터를 보니 그 부품의 반품률이 제로였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새로운 경쟁력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본 장면, 김민수 사장이 현미경 아래에서 베어링을 다듬던 모습. 그것이 1년 뒤 제로 반품률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몇몇 유럽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프랑스 컨설턴트가 말했습니다. 요즘 유럽 기업들이 한국 중소기업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기 효율보다 장기 신뢰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죠. 흥미로운 전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일주일이 떠올랐습니다. 베를린에서 동료들이 보였던 의심, 한스 교수의 경고, 과장된 신화라는 표현.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난 뒤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한국 중소기업의 품질 관리 사례 연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제목은 제가 본 것을 담기에 부족했습니다. 저는 커서를 움직여 천천히 수정했습니다. 효율을 넘어선 완성도, 한국 제조업에 보이지 않는 철학. 제목을 바꾸는 순간 무언가 결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기준 자체를 재검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속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는 곳이 진짜 가치를 만든다는 것. 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4명의 장인이 했던 말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문장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나왔지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 아래 어딘가에는 느리게, 정직하게, 보이지 않는 곳을 다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일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분명한 형태로 다가올 것입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뒤 저는 곧바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메일함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제 손은 먼저 노트북을 열어 논문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효율을 넘어선 완성도, 한국 제조업에 보이지 않는 철학. 저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이런 제목을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계에서 인정받는 안전한 표현, 데이터 중심의 객관적 분석. 그것이 제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슈테판 박사가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출장은 어땠나?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 김민수 사장이 현미경 아래에서 베어링을 다듬던 장면?
박기성 선생의 127권 노트, 이준호 사장이 밤새 불량을 고치던 아버지 이야기. 그 장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슈테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우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레나, 자네 논문 초고를 봤네. 제목이 조금 주관적이지 않나? 학술지 심사에서 걸릴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학계는 객관성을 중시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로 말하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과학의 언어입니다. 데이터도 있습니다. 독일 제품 대비 3배 긴 작동시간, 절반 이하의 불량률, 20년 무상 AS 보증. 숫자는 분명합니다. 그건 알고 있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철학이라는 표현은 측정 불가능한 영역 아닌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학, 태도, 책임감. 이런 단어들은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실제 결과로 이어진다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슈테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만약 두 제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빠르게 만들어져 3년 뒤 고장나고 다른 하나는 천천히 만들어져 10년 뒤에도 작동합니다. 어느 쪽이 효율적입니까? 슈테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후자겠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생산 속도만 강조합니까? 그 질문에 슈테판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결론 챕터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질은 기술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완성도는 태도로 완성된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곳을 다듬었다. 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한 번 더 점검했다. 고객이 모르는 부분까지 책임졌다. 그 선택은 비효율처럼 보였지만 10년 뒤 신뢰로 증명되었다. 문장을 적으면서 저는 박기성 선생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독일 기계는 정밀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계는 정직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밀함은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함은 기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측정되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논문 제출 버튼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논문이 받아들여질까? 학계가 이 관점을 인정할까?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민수 사장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마지막 0.001mm를 다듬었습니다. 이준호 사장은 위기 속에서도 품질을 지켰습니다. 박상훈 사장은 20년을 보증했습니다. 박기성 선생은 40년 동안 실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결과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고 결과는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논문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돈된 거리, 규칙적인 건물들, 독일이 가진 정밀함. 저는 그것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적었던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천천히 완성했습니다. 이 문장이 제 여정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연구자로서 가야 할 방향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품고 싶었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완성도.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한스토리는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